서양 문명이 태어나고 만들어진 곳이자 민주주의를 처음으로 탄생시킨 나라 그리스 아테네. 주변 국가의 문화를 폭넓게 받아들였던 아테네 사람들은 다양한 학문을 탄생시키고 빛나는 예술 세계를 열었다. 문명의 황금기 속에서 가장 빛났던 학문은 단연 철학. 신화 속에서 잠자던 인간의 이성을 깨우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든 건 바로 이 철학자들이었다. 이들 가운데는 전통과 관습에 도전하며 전혀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했던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소피스트였다. 지식을 전수하고 대가를 받았던 최초의 전문적인 지식인 그룹 소피스트. 그들은 어떻게 그리스 철학의 황금기를 이끌었을까? 2500년 전 그들의 생각은 현재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가?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과 인문대학 서양고전학 협동과정에서 그리스 로마 고전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김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철학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철학은 원래 외래어 필로소피아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필로소피아는 보통 영어로 알고 있는데 그 뿌리는 그리스말 필로소피아입니다. 필로, 이 말은 사랑한다는 뜻이고 뒤에 있는 말은 소피아, 이거는 지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을 합한 것을 우리말로 풀어보면은 지혜를 사랑하다, 또는 슬기를 사랑하다, 또는 알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이것에 답하려고 하면은 이 말이 태어난 고대 그리스로 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글리 한번 가볼까요? 이 시간에는 나만의 가치를 찾아라 하는 제목으로 소피스트의 생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2500여 년 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 아테네 철학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 문명을 꽃피운 하나의 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 이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이 다 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요즘 메타버스라는 말이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너무 오래된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고전의 길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길이 결국 끊임없이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현재와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림 잠깐 보이시나요? 제가 5명의 인물의 사진을 가져왔는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은 호메로스입니다. 이 사람은 트로이아 전쟁을 배경으로 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썼던 시인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를 대표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알아볼 사람들은 소크라테스, 그리고 이소크라테스, 이름이 비슷하죠? 근데 전혀 다른 사람인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중에 이 연표를 보면은 그리스 문명 기간 중에 기원전 480년부터 323년까지의 그 기간을 보통 그리스 고전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를 보통 그리스 문명의 황금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의 철학자들이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은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세상을 이루는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과학적인 논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철학자들은 그런 과학적인 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과 관련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에 몰두했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철학자는 이 소크라테스와 대척점에 있었던, 당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소피스트라는 철학자들입니다.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에 이르러 그 소피스트들이 나타났는데요. 이 소피스트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지혜로운 자 또는 지혜로운 것을 아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자처하고 나서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를 상품화했습니다. 이들의 무기는 한마디로 말이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표현한 말에서 상대의 마음을 읽어낸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아주 신비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말로써 사람을 사로잡는 그런 기술을 그리스에서는 연설의 기술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레토리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그 말의 수사적 능력을 신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시인 중에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시 속에서 칼리오페라고 하는 뮤즈 여신이 왕의 혀에 달콤한 이슬을 부어주면 그 왕의 입에서는 꿀과 같은 말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을 설득한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뮤즈 여신의 선물은 단순히 사람을 현혹시키는 미사여구가 아니라 정의와 법도의 바탕을 두고 공동체의 중대한 그 분쟁을 해결하는 지혜며 설득의 능력이라고 설명한 것이죠. 바로 이런 능력과 기술이 수사학, 즉 레토리케입니다. 이 레토리케, 즉 수사학은 당대 그리스의 교육과 사상의 흐름을 새롭게 만들었고, 소피스트가 바로 그 흐름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소피스트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혜로운 것을 많이 아는 사람 또는 지혜로운 자라는 뜻으로, 뜻만 보면 아주 좋은 의미였죠. 그런데 나중에 나타난 소피스트 중에는 고약한 말재주를 부리던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타났었습니다. 특히 그 소크라테스가 살던 그리스의 아테네는 잘 아시다시피 직접 민주주의가 발달한 곳이었잖아요. 즉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처럼 검사나 변호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소송에 걸리면 이 소송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상대를 고소하거나 자신을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이 또 다른 편에서는 공의회나 민회, 우리로 말하면 의회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데서 법이나 정책을 결정할 때에도 원칙적으로는 누구든지 나서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또 그걸 듣고 있는 청중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중 앞에 서서 연설을 하고 설득하는 기술, 이게 꼭 필요했던 거죠. 이 수사학을 잘 익힌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정책이나 법에 이렇게 반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권을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법정에서는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피스트들이 중요했겠습니까? 법정에서든 의회에서든 나가서 연설할 수 있는 이 기술을 가르치겠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 수사학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소피스트를 찾아갔겠고, 거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돈을 받았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선전을 해야 됩니다. 나한테 오면 어떤 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선전하는 소피스트들이 막 생겨난 겁니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까지 얘기하냐면, 당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진실도 왜곡할 수 있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유리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을 내가 잘 가르쳐 주겠다. 어떻습니까? 아주 불쾌한 기분이 좀 들죠. 이런 탓에 소피스트라는 말 자체가 아주 부정적인 단어가 되었고, 원래의 뜻 지혜로운 것을 아는 자 또는 지혜로운 자라는 뜻에서 변해서 궤변론자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이 소피스트는 그런 세속적이고 천박한 소피스트들과는 달랐습니다. 기득권자들이 내세운 전통과 권위를 비판적으로 바라봤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개개인이 자신만의 생각과 의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던 겁니다.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그 다원론적인 가치관에 일종의 철학적 토대를 마련한 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인데요.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최초의 소피스트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프로타고라스는 자기 이전에 그 활동하던 자연 철학자들이 지향하는 바는 바로 보편적이고 누구라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객관적인 진리를 찾았던 거죠. 하지만 프로타고라스는 그런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가 있을까? 진리라는 것은 그저 우리 인간들끼리 합의한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서로 합의한 것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을 대표하기 위해서 그 프로타고라스가 내놓은 말이 바로 그 유명한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또 우리가 따져보면은 이 우리들끼리 합의에 불과한 게 진리라고 했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완전한 합의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각자 자기 판단만이 있을 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봤을 때 또 다른 말로 번역이 됩니다. 개인은 만물의 척도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어떤 것에 관해 그렇다 또는 그렇지 않다 이런 판단은 각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또 따지고 보면 한 사람 속에서도 그 판단이나 생각이 언제나 일관된 게 아니죠. 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려도 그것이 나중에 잘못된 건 아닐까 하면서 시시각각 흔들리게 되니까 결국 어떤 대상에 대한 판단은 우리 인간 모두가 아니라 한 개인이 그리고 그 개인이 언제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순간에 갖고 있던 생각과 감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12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고정되고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 객관적인 어떤 진리나 규범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프로타고라스는 그런 건 없다라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막 자신 있게 해대니까 아테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가 술렁대기 시작했어요. 그 플라톤이 쓴 책 중에 프로타고라스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간 프로타고라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소크라테스가 프로타고라스를 만나는 장면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는 프로타고라스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우리 그리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프로타고라스에게 묻죠. 당신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 프로타고라스가 대답을 합니다. 나한테 배우는 사람은 매일매일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다시 물었죠. 어느 지점에서 더 나아집니까? 즉, 당신은 무엇에 관한 지혜를 가르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타고라스가 대답하길, 잘 숙고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도시국가 폴리스에서 하나의 좋은 시민으로서 훌륭하게 말하고 훌륭하게 행동해 나갈 수 있는 지혜인데 이걸 그리스 말로 폴리티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하나의 시민인데 하나의 시민이 이 도시 속에서 이 국가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까 그걸 고민하고 그 기술을 익히는 것이 바로 폴리티케를 익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정치학이라는 말보다는 좀 넓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타고라스는 그 현실에서 벗어난 그런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고고한 철학자가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신 프로타고라스의 관심은 이 격동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격돌하는 그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합의하고 또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말로써 설득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점에서 말과 생각의 힘을 탐구했고 그것을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했던 일종의 위대한 소피스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학은 어떤 진리를 추구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진리가 없고 각자가 생각한 것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또는 철학적이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오히려 당대의 사람들은 야, 프로타고라스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내 생각을 또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존경하고 심지어는 당신이 우리 도시를 위해서 법을 좀 세워주시오 하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타고라스의 상대주의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은 진리를 거부했다기보다는 절대적인 진리나 기득권의 권위, 그리고 아주 권위적인 전통에 주눅들지 말고 당신만의 생각을, 각 사람의 생각을 당당하게 펼치라고 주문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의 말에 용기를 얻고 당당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는데, 바로 그 철학적 기반을 제공했던 사람이 프로타고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그 소피스트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르기아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그 프로타고라스의 상대주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들의 인식과 소통에 대해서 아주 깊은 회의를 품었습니다. 민주정의 아테네는 그 각자의 의견을 막 말할 수 있으니까 막 의견들이 난무하고 모두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는 것 같아 보였던 거죠.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진짜 그런 절대적인 진리가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뭐 요 점에서는 프로타고라스랑 좀 통하는 점이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조금씩 더 나아갑니다. 설령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그런 진리가 있다고 해도 누가 그걸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누가 그걸 안다고 해도 정확하게 말로 옮길 수 있을까? 정확하게 말로 옮겼다 치자. 그렇다면 그 생각과 의도를 다른 사람이 오롯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의심을 했던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진리는 없다. 진리가 있다 해도 알 수 없다. 안다 해도 말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말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고르기아스도 어떻게 보면 프로타고라스처럼 자연을 탐구하고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찾던 당대의, 그리고 그 이전에 유명한 그 자연 철학자들과는 달리 이 변화무쌍한 정치적 현실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특히 그 고르기아스는 자기 도시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 명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사실 외교관이 어떤 일을 하는가 잘 보면은 어려운 정치적인 그리고 외교적인 문제를 말로 풀어내는 솜씨가 탁월해야 되는 그런 그 자질이 필요한 일이죠. 그 고르기아스가 그런 외교관으로서 아주 뛰어난 솜씨를 발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감탄하고 그 사람을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배우려고 했습니다. 이 고르기아스는 그래서 그리스 여러 도시의 공개석상에 초대받아 연설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 사람들이 모이는 올림피아 제전이 열렸을 때 거기에 대표 연설가로 초청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났다 하는 소문이 돌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고 그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배우려고 했던 것이죠. 고르기아스의 어떤 주된 활동은 강의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자기 도시와 그리고 그리스 전체가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 하는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회의주의, 즉 아까 뭐 진리는 없다, 안다 해도 알 수 없다, 안다 해도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을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거 너무 혼란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우리는 뭔가 기댈 수 있는 그 진리를 원하는데
왜 저 사람 그런 게 없다 그러고 알 수도 없다 그러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러지? 뭐 하면서 그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따져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고르기아스가 주장하고 싶었던 건 이런 걸 것 같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또는 특정한 집단이 이게 진리다 그러면서 진리를 독점하면서 다른 사람을 막 억압하는 그런 모습을 이 사람이 막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나아가서 누구나 자신 있게 자신만의 생각을 내놓을 수 있는 거며 이를 방해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근거 없는 일이라는 그런 비판을 제기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프로타고라스나 고르기아스나 그 사회적인 권위나 전통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하면서 각 사람에게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철학적 기반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점에서 소피스트의 가치를 지금 우리가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옛날 그들의 이야기는 그때 거기 수천 년 전 아테네 그리스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 시대를 열어가는 통찰과 해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 말을 듣고 무조건 내 생각만 우겨대고 주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절대적인 진리나 가치, 전통 이런 걸 거부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제도, 새로운 정책, 법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소통과 설득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죠.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없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생각한 것을 말해 보십시오 라고 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곡해하면 또 안 됩니다. 내가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권리를, 권한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에서 내 의견을 자유롭게 내놓되 상대의 의견도 존중하고 내 의견을 상대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피스트의 지혜, 수사학의 정신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 옛날 그리스에 비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놓기 훨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죠. 각종 SNS를 비롯해서 요즘 그냥 유튜브 이런 거는 우리가 그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호 소통의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존의 질서나 권위, 전통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을, 나만의 생각을 내놓으면서 내 개성을 살리고 내 고유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살아가는 지혜가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칫 그 옛날 악명 높았던 소피스트들의 실수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함도 우리가 또 명심해야겠습니다. 나만의 가치와 나의 욕망에만 충실하다 보면 탐욕에 물들게 되고 진리나 정의 같은 가치를 놓치기 십상이기 때문이죠. 매일 광장에 모여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다양하게 소통했던 아테네 시민들. 그들은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설득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마음을 움직이는 말의 힘이 필요했다. 그 힘을 가르친 자들이 바로 소피스트. 그들은 세상에 절대적 진리는 없다며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라고 가르쳤다. 오늘날에도 꼭 필요한 기술, 설득. 선거철 정치인도, 면접을 보는 취업준비생도 내 생각을 말하고 설득해야 하는 시대. 2500년 전 소피스트들이 남긴 교훈처럼 자신의 욕망과 이익만을 쫓아 진실과 진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에서 나만의 진정한 가치를 찾고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